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재고 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이니까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도 재고 자산에 포함한다. 자, 이거는 의미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생산 중. 어떤 거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원재료하고 제공품을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생산을 해서 이제 제품을 완성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재고자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재료 원가, 즉 재료비죠. 노무 원가, 노무비를 뜻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요거 중요해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도 취득 시 필요한 부대 비용으로 보고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정상적인 부분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되는 부분. 그 다음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비정상적인 부분은 이게 사람이 관리를 통해서 하면은 사실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부대 비용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높인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쓸 수도 없고 판매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고 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도 취득에 필요한 부대 비용으로 보고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에 이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위한 비용,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해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판매 시. 이러한 부분의 이 비용도 부대 비용으로 포함을 해라 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고 3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처리와 이제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재고자산의 단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12번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단가 결정 방법 중 하나인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후이선출법, 평균법도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기업이 보유한 판매 목적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기록된다. 이 틀렸죠? 어디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죠. 왜냐? 판매 목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영업 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유형자산이 맞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판매 목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매매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가격을 할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당하는 금액을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있다. 뭐 애누리 같은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매출 또는 이제 매입 금액에 직접 차감해 주면 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 봤을 때 이것은 맞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도착지 인도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상품 중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은 기말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매입자 입장에서는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예, 그건 재고에서 포함시키진 않고요. 매출자가 판매해서 고객님까지 도착했을 때 그 재고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라고 해서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중 재고자산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선입, 선출법 하에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입, 선출법 하에 매출원가입니다. 자, 선입, 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재고 1, 매입 3월 15일 2, 매입 5월 16일 3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매 가능은 2,400개 9월 18일에 출고합니다. 그러면은 9월 18일에 출고하면은 1,700개 중에서 1월 1일에 1,000개가 내보내지겠네요. 그 다음에 3월 15일 200개 다 내보내도 500개 남네요. 그래서 5월 16일에 500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기말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니까 700개가 남아요 라는 게 결론이 되고요. 그래서 단가는 90원, 110원 이렇게 돼요. 5만원, 22,000원. 그 다음에 145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500원에 500개에 145원을 곱하면은 72,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 다 더해주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게 돼요. 이게 선입선출법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는 방식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184,500원이 돼요. 이게 이제 매출원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3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 원가 흐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원가 흐름의 과정 중 개별법은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관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개별법은 사용이 간편한 것도 맞고요. 관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것도 사실상 맞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관리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이 큰 걸 데려오거든요. 금액이 좀 크면서 게다가 희소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만한 관리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선입 선출법은 물량의 실제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 항목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내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 13번 문제였나요? 아까 그게 선입선출법 방법이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 금액을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산출한다. 그렇죠.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의 단가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총평균법은 현실적으로 실사법에 많이 쓰인다. 맞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의 단가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많이 쓰이지만
총평균법은 이제 한 달치 이제 평균을 제서하기 때문에 실사법에서 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업 회계 기준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저가법입니다. 자, 저가법은 원가 금액과 이 시가 금액의 차이에서 원가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법이 이제 성립이 되는 문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 중 상품과 제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시가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가치, 즉 시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이 수량 감소하는 경우 감모손실이라고 한다. 그렇죠.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 평가를 위해 저가법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항목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항목별 기준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제품은 제품 따로, 원재료 원재료 따로, 상품은 상품 따로 항목별로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자, 재고자산의 저가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차감하고 재고자산 차감으로 표시한다. 뒤에 거는 맞는데요. 근데 매출 원가에 차감하진 않고 저가법인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되 근데 만약에 이 시가 금액하고 원가 금액하고를 봤을 때 만약에 회복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장부상 금액, 원가 금액을 넘기지 않는 범위 이제 한해서 이제 거기에 그 매출원가 차감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복했을 때는 원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범위 내에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지분법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죠. 예, 보면은. 그래서 지분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봅시다. 자, 1번. 투자 기업이 피투자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좀 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의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렇죠. 지분법 적용해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봅시다. 유사한 사항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피투자 기업의 회계 정책을 투자 기업의 회계 정치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답니다. 그렇죠. 2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적절히 수정을 해가지고 지분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투자 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 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본다. 맞죠? 왜냐하면 2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의결권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분법이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업과 피투자 기업의
보고 기간 종료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투자 기업의 보고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된 피투자 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다 이제 사용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 물론 이제 보고 기간이 다른 경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보니까 이 차이가 3개월 이내 해당하면 보호기간은 이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문단이냐면은 IFRS 있고요. 그래서 28장에 34문단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3개월 이내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보호기간은 매기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금융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장기 금융 상품이란 유동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장기니까 당연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말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봅시다. 장기 금융 상품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금융 상품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개정 대체하여야 한다. 그렇죠. 만기가 1년 이내에 이제 도래하는 장기는 이제 단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환 분계를 해줘야 돼요. 또는 대체 분계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전환 분계라고 불러요. 왜냐, 바꾸는 거니까. change.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기 금융 상품은 실무적으로 개정 면에서 단기 금융 상품 개정에서 일괄 처리한 후 결산 시점 분계에서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 상품은 분리하여 장기 금융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기가 이제 1년 이상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 장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금융 상품을 분리하여 장기 금융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렇죠. 결산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면, 그렇죠. 단기에서도 장기로 바꿀 수 있고, 장기에서도 단기로 바꿀 수도 있고, 유동성 장기 부채랑 이제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 금융 상품인 경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더라도 단기 금융 상품으로 개정 대체하지 않는다. 만기가 1년 이내이잖아요. 이때는 단기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자산으로 이제 대체 분계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사용이 제한돼 있어도 현금 못 바꾼 것 뿐이지, 만기가 1년 이내면은 단기로 바꿔줘야 되는 건 사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 한번 봅시다. 자, 1번.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시장성을 만약에 상실했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매도하는 증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 만약에 상실했다 하더라도 매도하는 증권으로 해가지고 분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틀렸고 1번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단기 손익에 포함하는 이유는 그 경제적 효과를 단기 순이익에 반영함으로써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공정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시가는 계속 변동을 하니까 12월 말 이제 마지막 종가가 이 금액입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보다는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나 이에 대한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건 맞는데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실현 보유 손익, 즉 기타 포괄상의 누계액인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증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원래는 이제 장투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한 거잖아요. 만기 보유 증권. 근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으면은 매도하는 증권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도하는 증권은 관대한 사람, 관대한 계정 과목이에요. 오세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분류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2022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강남의 주식 150주를 장투 목적으로 600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근데 2022년 12월 31일 이 주식의 공정 가치는 6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600만원에 이제 취득을 했고요. 12월 말일이 되니까 650만원이 돼요. 그랬더만 23년도 6월 21일에 640만원에 다 처분을 합니다. 전액 처분이죠. 부분 처분 아닙니다. 전액 처분이에요. 그래서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게다가 장투 목적이에요. 장투 목적인 경우에는 이제 매도가능 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최근에 있는 거 2개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것만 보시면은 손실이 10만원입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답은 1번이 아니에요.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매도가능 증권은 쉽게 보려면 어떻게 보냐면은 3개를 다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 시점과 처분 시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600만원 취득해가 얼마에 내다 팔았어요? 640만원에 내다 팔았죠. 그럼 40만원 뭐예요? 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매도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편하게 볼 때는 이렇게 보시고요. 회계관리 2급에서도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은 금액만 찾는다고 했을 때는 시작과 끝 지점만 보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최근에 있는 거 2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계 처리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50만원에 대한 평가 이익이 이제 됩니다.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처분했을 때는 10만원만큼 내려간 거죠. 이번 연도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회계처 어떻게 하냐면은, 매도하는 증권은 당연히 이제 장부 금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650만원. 그 다음에 돈 받는 금액은 640만원. 자, 평가 이익은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을 내보내요. 50만원. 그러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690만원이 맞아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 40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계 처리하는 것도 해도 되고요. 저처럼 간편을 할 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낫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2년도 1월 달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월 1일에 발행된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을 9,950만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이 답 해봤는데 1월달에 그때 답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제가 사놓고 얘기를 한다 했는데 아직 저도 지금 책을 아직 못 샀어요. 그래서 10월 말일쯤 돼야 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 일단 답은 제가 정석대로 해봤지만 4번과 이제 답이 거의 유사한 답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할인 발행 좀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이자율법이 지금 좀 더 높은 부분이 이제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제가 정석대로 하니까 이 금액이 지금 금액이 넘어요. 그래서 넘기도 하고 금액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답은 그냥 답은 2번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풀이해설을 보고 알게 된다면은 블로그하고 댓글에 반드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이제 이 질문을 대해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역시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꼬박 새서 한번 또 찾아봤는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없고 관련된 다른 문제 샘플들도 봤는데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샘플대로 해봤는데도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답을 2번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